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참모진과 내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인선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 주요 인선에 대한 배경과 의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성호 건국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일부 내각에 대한 인선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 인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중에 먼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이 지명이 된 김동연 아주대 총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이 김동연 총장이 지명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본인 스스로가 사실은 흑수저, 서민 출신, 11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세 동생들을 이끌어가면서 특수상고를 졸업하고 또 과거에 이러면 이제 지금은 서경대죠. 국제대학교 야간학부를 다니면서 그야말로 어떤 경제 관료로 입시전적인 활동을 한 성장 어떤 뭡니까 서민의 삶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야말로 경제 컨트롤 타워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인 것 같고요. 앞으로 이게 기재부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장하성 정책실장, 진보학자와 또 김광두 전 서강대 석좌 교수 같은 분들을 모시고 이분도 사실은 서강대의 말하자면 서강학파라고 불리는 기재 파워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진보학자와 관료와 같이 이렇게 안정되게 또 김광두 미래원장을 국민경제조정회의 부의장으로 한 것도 실제로 2006년에 만들어져 있던 2030 참여정부 때 만들어진 국가 비전 로드맵을 같이 세 가지 축에서 가져가겠다는 의지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재벌 개혁과 일자리 창출이 지금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두마차를 지금 발진을 시켰는데 장하성,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혁을 맡고 그리고 정통 관료 출신인 김동연 아주대 총장의 어떤 추진력을 겸비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김동연 아주대 총장 같은 경우는 기획과 재정 분야에 아주 정통하지 않습니까? 이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개혁과 일자리 창출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저는 강한 의지로 이제 비춰진다고 보는데 특히 이 김동연 오늘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기획예산처에서 사실 잔뼈가 굵은 사람이고 경제개혁은 예산실장도 했고 기획예산처 전략기획관, 기획 2차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김상조 그리고 장하성 두 분과 함께 경제개혁을 이끌어가는 그런 적임자라고 저는 봅니다. 네, 새 정부의 경제 방향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직접 이 인선을 발표하면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저와는 다른 정치적 길은 밟아왔지만 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손을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배경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김광두 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경제 공약을 다듬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수적 경제론자다 이렇게 평가지는데요. 최근에 문재인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를 관장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사실은 정의당 쪽에서 좀 비판을 받아왔던 너무 좀 말하자면 복지 중심의 담론보다는 성장 중심의 담론으로 갖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름도 국민성장위원회라고 한 것은 김광두 원장을 말하자면 포스트로 안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실제적으로 이분의 핵심 담론은 뭐냐 하면 성장도 아니고 분배도 아니고 그 두 가지를 좋아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좋아하는 핵심은 사람이다. 결국 사람 투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공무원이든 국가 영역이든 민간 영역이든 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와 성장을 이끌어가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김광두 원장이 사실은 적임자다. 이렇게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김광두 교수 그리고 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못지않게 또 관심을 끄는 부분이 이번에 청와대 직제 개편에서 정책실장이 새롭게 부활이 되면서 누가 이 자리에 앉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많았었는데 이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이 대표적인 재벌 저격수로 꼽히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 장하성 교수 그리고 김상조 교수는 또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이 됐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앞으로의 활약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관심들이 높은 것 같은데 이 배경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람 중심의 정의로운 경제 실천, 이것이 이 두 분의 공통적인 어떤 화두인데, 어떻게 보면 삼성 저격수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 정부의 재벌 개혁 그리고 경제 민주화 작업을 특히 이 두 분을 필두로 해서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 같은데,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 제기를 그동안 쭉 해온 분이 두 분의 공통점이고, 그리고 이분들이 과거에 1997년 참여연대 경제민주화 위원장을 같이 했고, 물론 뭐 김상조 위원장이 먼저 했고 그다음에 장하성 교수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정책실장인 것은 지난 참여정부 때 당정청의 어떤 일처와의 상당히 삐걱거리는 그런 어떤 문제점을 도출했기 때문에 네. 지금에 와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과연 청와대와 정부와 그리고 민주당 이런 정책위와 같이 교수 출신이 와서 당정청 소통을 하는데, 과연 참여연대 그런 어떤 삐걱거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실패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 정책실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당정청한테 컨트롤 타워인데, 대학 교수 출신이 이런 실물 경제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감이? 그런 분이 이것을 컨트롤 타워로 맡을 수 있을지, 저는 뭐 개혁적인 마인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운영 의미를 잘 살리면 지금 대통령이 얘기한 여러 가지 재벌 개혁이라든가 경제 민주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인물을 발탁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장하성 교수 발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기본적으로 이번 그 경제 라인에 있어서도 대통령께서 굉장히 균형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말하자면 정통 관료 출신들을 그 전면에 포진하고, 다소 방금 우리 장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학자들은 좀 이상주의적이고, 특히 또 이 참여연대 중심으로 일을 했던 김상조 교수나 또 장하성 교수 같은 경우는 진보 경제학자이긴 한데, 앞으로 말하자면 기업의 구조, 지배 구조 개선이라든지 재벌 개혁이라든지 이것이 지난 그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김상조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건 재벌 개혁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장하성 교수도 그런 면에서 이 캠프 안에서 실제적으로 공정한 질서, 또 새로운 말하자면 다양한 정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의 그 인사 라인들의 공통 분모가 또 경제 전문가들, 경제학회 회장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형태에서 대한민국에서의 경제, 특히 금융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이냐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경제부총리가 어떤 사람과 균형, 정책 이걸 공식적으로 하면, 이런 어떤 정책실에서는 대통령 공약을 꼼꼼히 챙기는, 그래서 이번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정무 라인을 통과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정책실장 각 부처에서 올라가는 경제 공약 사항들을 집중해서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경제 분야 인선에 대해서 짚어봤는데, 오늘 인선 중에서 또 화제가 되는 부분이 강경화 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인 것 같습니다. 이 상당히 여성이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당히 뭐 파격적인 발탁이라고 이제 보는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의 30% 그리고 최대는 50%까지 여성의 비율을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환의 강경화, 지금 2006년부터 유엔 활동을 시작했고 전문성과 네트워크가 뛰어난 그런 분이라고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비외교관 출신이고 인권, 여성주의, 또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 다원주의 국가에 있어서 소수자의 권리를 상당히 중시하는, 뭐 여성도 사실은 과거보다는 상당히 소수자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소수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협의제 민주주의 차원에서 저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발탁이라고 봅니다. 다만 합리적인 소통이 가능하겠지만, 이분이 지금 우리 주변에 감싸고 있는 외교부 장관이 하는 4강 외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외교적인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단점이 될 수가 있고, 또 대북 경험이 상당히 이제 부재하다.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런 주변 4강, 일본까지 해서 이런 외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외교부 장관인데, 이런 것들을 과연 할 수가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상당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직무 능력에 관해서 이제 밝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오늘 특별히 좀 이제 발표를 한 것이 장려 이중국적 문제 그리고 위장 전입 사실을 먼저 밝혀서 이것은 이제 청문회에서 과연 청문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 것인지 그것이 상당히 아주 미묘한 그런 오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발표와 함께 이 국가안보실장 인선도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뭐 당초 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군 출신들이 주로 안보실장을 했는데 이번에는 외교관 출신인 정의용 전 주 제네바 대사가 국가안보실장이 임명이 됐거든요. 이 배경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이제 그 국가안보실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안보의 개념 자체를 너무 군사적인 측면으로 보기보다는 이분이 정의용 그 전 대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통상교섭 조정관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앞으로의 안보의 문제를 어떤 그 국가적인 어떤 군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한미 간에 있어서도 FTA나 뭐 TPP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에 있어서 국가가 여러 가지 다 채널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와 함께 외교를 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그 말하자면 특보라는 의미로 홍석현 전 JTBC 회장 그리고 또 문정인 연대 교수를 네.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실질적인 동북아에 있어서 미국과 또 중국, 러시아 간의 어떤 대통령과 관계 맺는 것 그리고 실제로 강경 오늘 외교부 장관 같은 외교통상부 장관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분 같은 경우는 지난 그 박근혜 정부에서의 외교가 사실은 실질적인 어떤 뭐랄까 우리 국격에 맞는 외교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외교부 장관이 좀 더 세계 10위 무역 대국다운 외교의 위상을 한편 하고 실제로 국가안보론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용 대사를 통해서 조금 더 밀도 깊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는 어떤 그 동북아 외교에서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이제 외교안보 라인을 이제 살펴보면 그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외교관 출신을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 안보실장이 행정 위주하고 그리고 사강 외교를 같이 해서 담당할 이것은 이제 외교부 장관과 같이 이렇게 이제 종합적으로 할 것 같고 그리고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는 전문성과 네트워킹을 중시하고 대유엔에 치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국방장관이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 국방장관은 전투 및 실무는 현장 경험이 많은 군 출신한테 맡기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관측이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한마평 나오는 분을 보면 국방장관도 파격적으로 문민 국방장관을 발탁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인선이 모두가 다 끝난 다음에 지금 현 행정부의 인사에 대해서는 새롭게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의원님 앞서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번 청와대 직접 개편에서 이 특별보좌관 제도를 좀 활용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 역시 문정인 교수 그리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이 이 통일외교안보 특보로 임명된 부분도 주목할 만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는 유명한 어떤 그 국제관계 전문가이시고 학자이신데 뭐 언론상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만은 지금 외교안보 특보로 홍석현 회장이 나오겠습니다만 전 주미대사이기도 하고 미국과의 관계, 한미동맹의 관계를 좀 더 밀접하게 이번에 특사를 통해서 다져오고 긴밀하게 하겠다는 의지 그 한 축을 담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 문정인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제주 포럼이나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 동북아위원회 위원장 활동을 통해서 동북아 지역에서 인사적 교류, 학자적 교류를 많이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호 보완적인 입장입니다. 또 한편으로 문정인 교수는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이슬람교를 믿는 분이 컨트롤 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두 분을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미 동맹을 한 축으로 해서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들을 보완하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들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오늘 뭐 오전에 있었던 인선만 정리해 보자면 외교 그리고 경제 분야 인선이 좀 먼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배경은 역시 이 부분에 아무래도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일자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은 정치라는 것은 국민이 편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대통령이 가장 시급함이 있다고 보고 물론 안보도 훨씬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이제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어떤 경제 민주화를 이루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겠다. 그러나 다만
오늘 이 인선에서 봤듯이 상당히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고삐를 줄 그런 카드가 지금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개혁을 하다 보면 이것이 개혁이 미진하게 하면 개혁의 효과가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자극적인 개혁의 어떤 메스를 어디까지 될 것인지 초장에 아주 강하게 되지 않으면 어떤 개혁의 효과가 전혀 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사실은 한계점이 있고 그렇게 되면 또 경제가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일각의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을지 그것은 현 인사 체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어떤 여러 가지 경제 상황도 그거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하는 모습도 관심을 끄는 대목인데요. 벌써 지금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할 때, 그리고 김희수 헌재소장을 발표할 때, 그리고 오늘 오전까지 세 차례 직접 기자들 앞에 나와서 이 인선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 소통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주요한 인사에 대해서는 직접 대통령님이 하시고 이제 그런 부분도 과거에는 지켜볼 수 없었던 사실 춘추관의 모습이 과거에는 썰렁한 모습인데 지금은 매일매일 그 활기찬 모습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물론 이제 인사라고 하는 차원에서 초기에 대통령이 많이 등장하겠지만 앞으로도 주요한 정책 과제 또 이번에 아마 이제 4강 특사들이 돌아왔을 때 뭐 5군데를 갔습니다만은 뭐 앞으로 아세안까지 포함하면 6군데 이렇게 특사의 그 돌아왔을 때의 어떤 여러 가지 특사들과의 피드백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대통령이 필요하면 직접 나서서 브리핑하는 모습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은 우리나라 국가의 마지막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사 문제를 발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이 발표한 인사가 청와대에서 일단 1차적으로 검증을 했지만 언론 검증이라든가 그리고 당의 검증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금 정부는 정말 아주 보궐선거성 대통령 선거를 해서 준비 기간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물론 나와서 이렇게 국민들 앞에 하는 것은 정말 좋습니다.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인사 실패가 이제 드러난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도 있고 물론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자주 나오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대통령의 권위라든가 권위라는 것이 뭐 과거처럼 고압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일단 시스템 위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다. 그 밑에 대변인과 홍보수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사수석도 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고 대통령은 큰 줄기를 잡아서 국민들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훨씬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이 오후에는 박수현 대변인이 법무부와 검찰 인사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 이 감찰을 지시한 이후에 이 오늘 이 법무부 차관 그리고 이 대검 차장 인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중간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도 있었고요. 이 법무부 검찰 인사가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제로 지금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공석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공백들을 빨리 메꿔야 되고 우선은 뭐 차관 인사부터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이것이 콘트롤 투하가 없을 경우에 말하자면 검사사의 내부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어떤 분열 조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조기에 좀 다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지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어쨌든 본격적으로는 빨리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빨리 인선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는 진검준 검사장 주식 대박 의혹 사건을 지휘했던 이금노 차관을 임명했고요. 그래서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빨리빨리 빈자리를 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떤 재청권에 대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앞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어떤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인선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인선 기조는 처음에 소통, 탈권위, 역동성. 그래서 젊은 청와대 비서실장 50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마찬가지로 거기에다가 지역 안배에서 대탕평이 상당히 중요한 지금 포인트가 됐는데 이금노 법무차관 같은 경우는 충북 증평이고 신흥고 고려대 법대에 나왔습니다. 충청 출신이기 때문에 지역 안배를 상당히 신경 쓰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봉욱 대검차장은 마찬가지로 이분은 대검이 지금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조직이. 그래서 친화력과 설득력이 뛰어난 이런 봉욱 대검 차장을 임명했다. 그렇게 저는 인사에 대해서 판단합니다.
네, 이 조국 민정수석이 이 검찰 출신이 아니고 또 이 서울중앙지검장의 윤석열 이 전 검사가 임명이 되면서 이 상당히 파격적인 여러 인사를 두고 이게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아니냐. 역시 검찰개혁과 연관지어서 보는 시각들이 많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런 연관지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뭐 거부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의 모든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부분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외부 동력으로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부 저항을 갖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검찰 내부의 동력을 같이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것이 검찰개혁하고 하는 그 조직의 특수성당 기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수직적 질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서울중앙지검장 밑에 어떤 그 기수들이 높은 기수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5년 이상 또 1년 이상 차이 나는 기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위의 기수들, 막 23기 이상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부분이 있을 텐데 빨리 그 부분들을 이렇게 차분한 인사 속에 통해서 정리해 가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 문재인 대통령 오늘 굉장히 분주하게 여러 인선을 발표를 했는데 오후에는 내일 하루 휴가를 내고 이 경남 양산의 자택으로 내려갔다고 이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 국면 그리고 뭐 한 3개월, 한 5개월 정도 쉼 없이 달려왔고 지난 대통령 취임하고부터도 거의 이제 2주 정도 지금 쉼 없이 일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지금 그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한 지역의 행사가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그쪽으로 이제 사제에 가 계신 그런 느낌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는 일단은 인사가 중간 정도 반 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인선과 국정 방향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향에 가서 선친 묘소에 성묘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정 아젠다의 어떤 실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마지막 준비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